저는 바로 몇 달 전에 남편과 사별한 68살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악몽 같은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누구 하나 울어주는 이 없었고 죽은 남편을 추억하며 한탄하는 사람 하나 없었죠. 심지어 아들, 딸을 비롯해서 저 역시도 남편의 죽음에 눈물은 나지 않았을 정도니 생전에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지키면서 남편의 영정사진에다가 죽기 전 남편이 후회하던 말을 해줬죠. 멍청한 영감탱이. 그렇게 평생을 사랑 타령만 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네. 그러게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한테라도 좀 베풀었어야지. 사랑을 줘야지 받으려고만 하니 이 꼴 나지. 텅 비어있는 꼴을 봐. 이제 좀 철이 들겠어? 후회가 되긴 해? 바보 같은 인간. 남편과 결혼한 것은 집안 어른들의 뜻이었습니다. 딱 2번 만나고 식을 올렸고 그 해에 딸을 임신했죠. 그 뒤로 남편은 밖으로만 나다녔고요. 본인 말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한눈에 감이 오지 않았다고 했던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결혼은 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라면서 술만 마시면 그놈의 웃기는 사랑 타령을 했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순이랑 결혼을 했을 텐데. 예쁘지, 어리지, 그리고 나긋나긋하지. 우리 아버지가 반대만 안 했어도 그 사람이랑 했어. 네가 아니라. 순이? 아, 그 다방 여자요? 요 앞에 사거리에 있는 무지개 다방? 걔가 왜 다방 여자야? 동생들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착하고 고운 아인데.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여자랑 나는 진심이야. 당신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솔직히 너랑 나랑 가당키나 해?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굴 만나도 뭐라고 하지 마. 그냥 애만 낳아서 키우기나 하란 말이야. 예전엔 질투하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여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다방 여자였고요. 무슨 운명을 다방에 맡겨놨는지 다른 동네까지 가서 새로운 여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았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둥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하지만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일주일 만에 끝이 나곤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굉장히 끔찍하고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만 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난쟁이 똥자루처럼 생긴 주제에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꼴이 제일 웃겼거든요. 그러니 몇 명이랑 바람을 피우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란 존재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정작 제가 힘들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번 건 아니었지만 외아들이었고 남편의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재벌까진 아니었어도 땅 부자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였죠. 더구나 가진 것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기에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 집 하면 가장 먼저 시아버지 이름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아들인 제 남편은 동네의 남봉꾼으로 유명했죠. 결혼을 하면 정신을 좀 차릴까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도 하는 행동이 그랬으니 돈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시아버진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오히려 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때문에 그 불똥은 저와 저희 아이들이 다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저나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쓰는 돈을 아까워했어요. 저는 콩나물, 애들 신발 하나 사는 것도 겨우 허락을 받아야 했죠.
여보,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저번에 줬잖아.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해? 뱃속에 거지가 들었어? 내가 다 확인해 볼 거야. 검사하면 다 나와. 당신 도대체 돈 어디에 썼어? 가계부 가지고 와. 한 달 전에 준 거잖아요. 그리고 10만 원 준 게 전부고요.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그래? 우리 엄마는 그 정도면 한 달 넘게 먹이고 입혔어. 예전에 내가 어릴 땐 그것도 감지덕지였다고.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더구나 우린 식구가 셋이잖아요. 애 옷도 없고 물려받을 신발도 안 맞아요. 아 몰라. 됐고. 난 못 주니까 당신이 벌어서 하든가. 무슨 돈이 땅만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너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내 피 빨아먹으려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돈. 내가 너 때문에 늙는 거야. 너 때문에. 얼른 다른 여자 찾아서 새 장가를 가든가 해야지. 돈이 생기는 족족 다방에 달려가서 여자들한테 퍼주려는 남편은 저나 딸을 기생충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먹으면 식충이 취급도 했죠. 그나마 그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걸 전부 제 잘못이라고 하며 구박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아들 때문에 미안했는지 몰래 돈을 쥐어주시곤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진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재산을 쥐게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었죠. 원래는 따로 살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저희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차라리 돈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에게조차 돈을 아꼈죠. 심지어 하루는 한 여자를 끌고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저희 아이들과 시어머니도 있을 때였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그 여자를 품에 안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섰습니다. 여자는 콧소리를 내면서 남편의 품에서 꿈틀거리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스럽다는 듯 보더니 말했죠. 엄마, 이 여자야. 내가 같이 살려고 하는 여자라고. 봐! 얼굴이랑 몸매 예쁘지? 어? 오늘 인사드리고 딱 여기서 결혼하는 걸로 하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앞으로는 집에 딱 붙어있을게. 고목나무의 매미 새끼처럼 말이야.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불이 나는 듯 했죠. 어머닌 맨발로 나가서 남편의 등짝을 후려갈기며 소리를 질렀어요. 춘남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조강지처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쩜 이런 짓을 해? 도대체 이 대낮에 이게 무슨 꼴이야? 아버지가 무덤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나 하겠어? 아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쉬긴 쉬어. 엄마도 새 인생 살아.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텐데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최고야. 아, 누가 인생 대신 살아줘? 엄마도 고리타분하게 한 남자한테 묶여있지 말라는 말이야. 죽은 사람은 어차피 몰라. 죽으면 끝이라고, 끝. 미친놈, 망할 놈.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등신이다.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빨리 죽어야지. 얼른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려야지. 목 놓아 우는 시어머니를 달래주고 놀란 아이들을 챙기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하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조금만 견뎌라. 나이 들면 괜찮아질 테니까.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야. 알지? 결국 조강지처가 최고고 너한테 잘할 거다. 분명 그럴 거야.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분명 저 녀석 정신 차린 날이 올 거다. 장담해.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그 말을 했었는데 결국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죠. 결국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그 인간에게 돈 달라는 아쉬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목욕탕 청소 일을 하다가 때밀이를 배워서 애들 공부시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남편과는 더 많이 부딪혔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통제했는데 더는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깔끔하게 갈라서 이제 돈 좀 번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 그래. 근데 이혼은 안 해. 내가 왜 당신 좋은 일을 해? 누구 좋으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주제 존댓말을 꼭 들어야 해? 그렇게 존중받고 싶으면 나이값이라도 하든가. 그 나이 먹어서도 아직까지 여자들 뒤만 쫓아다니면서. 내 나이가 뭐? 나 아직도 밖에 나가면 30대인 줄 아는 사람 많아. 아이고, 다방 여자들이나 그렇게 말하겠지. 이보세요. 아무리 어려 보이려고 용을 써봐. 호박이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겠어? 그냥 줄 그은 못생긴 호박이지. 호박? 이게 아주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 그러다 진짜 몇 대 맞고 싶어?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망할 옆에 내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지. 때려봐. 그럼 난 손 없는 줄 알아? 내가 때밀이 경력만 이제 5년 차야. 한 대만 쳐봐. 아주 피부 껍질을 벗겨버릴 테니까. 우린 정말 거의 매일 다퉜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홀려서 몇 달 혹은 몇 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만 제외하고 얼굴만 보면 싸웠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었죠. 머리가 크면서 알 건 다 알게 됐고 당연히 남편을 미워하며 자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저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요. 그 불만을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첫째인 딸 진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을 해.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혼 가정 얼마 없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0명 중에 3명은 이혼 가정이고 그랬어. 나랑 내 동생 이제 성인이야. 그냥 이참에 딱 갈라서라고. 이제 와서 왜?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너 시집 갈 때 필요하기도 하고. 너 식장 들어갈 때 손잡아주는 정도는 해야 내가 그간 참은 이유라도 되는 거 아니겠니? 난 필요 없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하면 너 시집 갈 때 나중에 시댁에 안 좋은 소리 들어. 싫다고 하잖아.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괜찮다고. 설마 엄마가 미련 있는 거야? 저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야겠어?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평생을 100원 하나도 우리한테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고 나한테 계집이라고 돈이나 벌라고 한 게 아빠야. 그런 인간이라고. 진이야. 됐어. 솔직히 이젠 아빠보단 엄마가 더 싫어. 결혼? 지금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긴 알아? 내가 아빠랑 엄마 이런 모습 보면서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 본인도 결혼해서 불행하면서 자식한테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웃겨. 본인들이 잘 사는 모습 보였으면 그 자식들도 결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난 불행하게 살았다 광고를 하면서 왜 뻑하면 결혼 타령이야? 내가 결혼하려고 태어났어? 아니면 엄마처럼 살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저 혼자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애들에게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커서는 거의 따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애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혼을 처음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딸에게도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아들도 찬성했죠.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게 되면서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더군요.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내도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이혼 서류를 보내려고 해도 주소지가 올바르지 않아서 방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 생각하고 집까지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가장 저희 집이 편안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용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죠. 물론 그 뒷바라지는 전부 제 몫이었지만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깬 것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였죠. 여보, 당신이랑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 좀 봐줘. 가족은 그래야지. 나랑 애들이 왜?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우리가 병간호를 해? 왜 그렇게 뻔뻔해? 그럼 나 혼자 어떡하라고? 나 혼자. 당신 좋다던 여자들은 어디 가고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 날 찾아? 내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연락할 땐 들은 척도 안 하고 주소지까지 이상한 곳으로 해놓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당신 그거 천벌받은 거야, 알아? 나도 알아. 아는데 방법이 없잖아.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발 나 죽기 싫어. 나 살고 싶어.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응? 저는 딸 진이와 아들인 우석이를 불러놓고 남편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암 말기래 간암이라고 하더라. 너희 아빠는 병원에 있고 나한테 간병을 해달래. 진이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물었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나타나서 간병? 참 뻔뻔하네. 그 평생 함께하고 싶다던 잘난 여자는 어쩌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 도망갔겠지. 그 인간 뭐가 있겠어. 다 늙어서 힘도 없을 테고 돈도 다 썼겠지. 그런데 골골거리니 어떤 여자가 그 옆에 있겠냐고. 망할 영감. 근데 왜 이걸 우리한테 말해? 설마 엄마 무슨 병간호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난 분명 말했어. 그 인간이랑 이혼하라고. 병간호를 내가 왜 해? 엄마 그때 너희 아빠랑 연락 닿았으면 이혼 바로 했어.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이 결혼 유지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 걱정 마. 그 인간한테도 절대로 안 한다고 못을 받고 왔으니까. 남은 돈 있으면 자기가 사람 구해서라도 하겠지. 그래, 이참에 이혼을 해버려. 천벌받은 거야. 어쨌든 너희 부른 건 그래도 너희 아빠기도 하니까 부른 거야. 아무리 너희한테 그렇게 대했어도 아빠는 아빠니까. 선택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원하면 찾아가 보라고. 난 안 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 우석이가 의외의 말을 꺼냈죠. 이혼을 꼭 해야 해? 엄마 어차피 별 신경도 안 썼잖아. 그냥 이혼하지 마.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거렸고 딸은 발끈했습니다. 우석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한테 병간호라도 하라는 말이야? 미쳤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누나는 늘 그게 문제야. 왜 이런 문제까지 감정적으로 그래? 야, 지금 누구 앞에서 이성적이야? 엄마가 한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너도 몇 년 전에 엄마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누나 말처럼 몇 년 전이었잖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그러는 누나는 왜 하라고 강요해? 솔직히 이혼할 거면 진작에 했겠지. 엄마는 별 생각 없었잖아. 엄마가 아빠가 여자를 만나고 들어왔을 때 눈물이라도 흘린 적 있어?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었어. 근데 누나가 매번 아빠 그 인간 이러면서 엄마한테 바람 넣은 거 아니야? 얼른 헤어지라고. 바람을 넣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서 계속 살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엄마 아들이니? 우리한테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한테 10원 한 장도 주기 싫어서 벌벌 떨던 것도 기억하고, 엄마가 매번 눈치 보면서 생활비 타 쓴 것도 기억해. 지긋지긋하게 친척들한테 옷 물려 입은 거, 교복 살 돈 없어서 사복 입고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것도 또렷하게 기억해. 그러니까 더더욱 이럴 땐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뭐? 보험? 진짜 너 돈에 미쳤니? 전 그렇게 보험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네가 간호해. 병간호라는 게 그냥 뚝딱하면 끝인 줄 알아? 암 환자야.
암 환자 뒤치다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엄마한테 하라고 해? 엄마 때밀이 하면서 손목도 안 좋은데. 솔직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그거라도 받고 싶다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 누나야 여자니까 시집 가면 그뿐이지만 남자인 난 아니거든? 집도 해가야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우리 형편에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보험금이라도 받아 챙겨야지. 그럼 네가 해. 너가 해서 보험금을 받든 뭘 하든 하라고. 나 공무원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말이 되는 소리래라. 억지는 네가 부리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너만 하고 있어. 보험금이나 남은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걸 받아야 하니 이혼을 하지 말라는 아들. 그런 돈은 필요 없으니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으라는 딸은 계속 다퉜습니다. 저만 그 중간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러자 아들이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결혼할 사람 있어. 그래서 그래.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바로 결혼할 거야. 그러려면 당장 모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뭐가 있어. 그러다 그 여자 놓치면 누나가 책임질 거야? 헌데 놀랍게도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혹시 내 친구랑 아직도 만나? 설마 결혼할 사람이 지혜야? 지혜 누나 맞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랑 결도 비슷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집은 평범해. 우리 집보단 잘 살고. 거긴 나중에 미용실 열어주겠다고 하더라. 그럼 난 뭐라도 해가야 되는 거잖아. 집은 못해도 전세금은 있어야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제 아들과 마주쳤고 서로가 좋다며 만난 게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결혼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이참에 보험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저를 설득했죠. 이에 제가 고민을 하자 딸은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도 엄마 안 봐. 진이야, 그래도 우석이가 결혼을 한다니까. 지가 벌어서 가라고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집안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억지냐고. 본인은 그렇게 못할 거면서 왜 엄마한테 하라고 하냐고. 미친놈이. 우석이 적어도 보면 아빠랑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다고. 이기적인 놈. 그 인간이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런 아빠 병간호를 시켜? 아무리 결혼에 눈이 돌았다고 해도 아니지. 돈에 눈이 돈 거지. 엄마, 이번엔 제발 내 말 좀 들어. 진이야,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제가 진이의 손을 잡고 말하자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고민? 애초에 고민이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되는 거야? 그냥 엄마는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난 내가 말한 건 무조건 해. 아빠 죽으면 그때 보자. 그 전까진 나 엄마 안 봐. 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딸을 잡기 위해서 아들에게 사정을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몇 개월이면 되잖아. 그것도 못 해줘? 당장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빠가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 몰라? 그 전에 살던 여자들한테 돈이란 돈은 다 퍼줬을 거고 그냥 단순히 사망보험금이 전부잖아.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너희 누나 생각을 해봐. 난 몰라. 누나는 그냥 이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당장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고 당장 내가 죽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도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엄마도 그 인간 병간호하기 싫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일이라고 생각해. 때밀이처럼. 솔직히 때밀이에서 나 장가 보낼 수 있어? 아님, 내가 다 늙어서 그때 돈 모아서 결혼할까? 공무원이 벌어도 얼마나 번다고. 그땐 좋은 여자들 다 놓친단 말이야. 아빠 암 말기라며.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며. 그럼 금방 죽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하냐고. 그냥 좀 버티면 되잖아. 이제까지 버티다가 왜 막판에 그러는데.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하든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결국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딸에게는 못할 짓이란 거 알지만 당장이 급한 아들의 편을 들어준 거였죠. 하지만 일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암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지만 호전됐다가 악화되길 반복하며 꽤 오래 살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또 아들이 결혼을 강행했을 때도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에 딸은 더 분노했고 아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당신 내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지. 매번 나만 보면 한숨을 쉬고. 그럼 살아나서 또 개집질하는 거 보고 싶을까? 빨리 나와서 이혼 도장 찍어주든가 아니 얼른 죽어서 내 자식 새끼들한테 보험금이라도 좀 남기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나 보러 오나? 그건 모르지. 다른 친구들은 안 온대? 다들 바쁜 모양이지. 아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에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다녔던 남편의 병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초반에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병실 환자들과도 어울리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아예 그만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그 인간이 철이 드는 걸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죽기 이틀 전에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 참 몹쓸 짓도 많이 했어. 아마 나는 지옥에 가겠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겠죠. 아마 떨어져도 남자만 있는 곳에 떨어질 거고. 남탕 지옥? 그런 곳에 갈 거니까 각오는 하시오. 당신이랑 비슷한 인간들 많이 있으니 외롭진 않을 거고. 남탕 지옥? 재밌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 줄 일찍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조금 심심하고 지루해도 친구처럼 잘 지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아니, 난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었어. 진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아서 헛생각하는 모양이네. 누가 당신이랑 친구해준다고 했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당신 본인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인간인데 누가 당신을 더 사랑해주겠어? 사랑도 나눠본 사람이나 받는 거지. 그러게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자꾸 당신한테 미안한 걸 보면. 나 가고 나면 남은 돈으로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아끼지 말고 펑펑 쓰라고. 평생 고생시키고 못난 짓만 해서 정말 미안하네. 내 마지막을 지켜줄 게 당신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할걸. 좀 더 베풀걸. 그게 참 후회가 되네. 그러지 그랬어. 이렇게 후회할 거면. 그래도 나 죽으면 누구 하나는 울어주지 않을까? 그건 거기 가봐야 아는 거지. 헛생각하지 말고 얼른 잠이나 자. 여보, 내가 남긴 유산은 당신 죽기 전까지 끼고 있어.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자식들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에 누워있는 남편의 팔을 꼬집었죠. 아직도 이거 정신 못 차렸네. 끼고 있을 유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치사하게 애들한테 야박해? 사망보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알아? 언제 철들 거야? 언제? 그래도 이건 내 말 들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끝까지 재산 안 넘긴 게 다 이유가 있어. 나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 내 옆에 남을 사람이 누군지. 인간은 다 그래. 평생 함께할 줄 알아도 그건 내 생각뿐이고 자식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그 말은 남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혼자서 돈을 펑펑 쓰라고 할 돈은 있나? 했는데 애들도 집에 가고 텅 비어있던 장례식 이튿날 변호사가 절 찾아오면서 유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 끝까지 끼고 있으라고 말할 정도의 유산이 제게 남겨진 거였죠. 평생을 여자들 쫓아다니며 생전에 시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말년에 부동산에 손을 대서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 돈을 죽기 전에 다 써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통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돈도 써본 놈들이 잘 쓰는 거라고 제가 생각난 것은 그간 고생을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딸과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며느리의 불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미용사였던 며느리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순간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때밀이가 직업인 저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제 딸도 암에 걸린 시아버지도 질색을 했죠. 그래서 애초에 저한테 잘 보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제 친구 중에 백수랑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백수라니, 젊은 나이에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 남편은 공무원인데 9급이라도 해도 어쨌든 안정된 직업이긴 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강남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강남이면 비싼 동네 아니니? 뉴스에서 나오는. 맞아요. 시댁에서 그걸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백수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 무능해 보였는데 요즘엔 달라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부모가 준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면서요. 남편 잘 만나는 것보다 시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인 거죠.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끼고 모은다고 부자가 되나요? 예전엔 가능했지만 그때 가난 못 벗어났으면 앞으로도 쭉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고요. 그래? 그렇지. 뭐 너희 세대가 힘들긴 하지. 제 말이요. 저희 집에서 미용실 보증금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한테 특히나 고마워해야 해요. 사실상 진이도 저희 가게 아니면 어디서 일을 배우겠어요? 저니까 그런 초보의 나이 있는 미용사를 받아줬죠. 안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며느리는 틈만 나면 다른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제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받는 월급이 적다는 말도 제 딸이 실력이 없다는 소리까지도 가리지 않고 마구 했죠. 그때는 제가 가진 게 없으니 그저 듣기만 했었는데 돈이 생기니 그놈의 강남의 집을 가장 먼저 사고 싶더군요. 급기야 애들에게 제가 산 집을 보여주면서 깜짝 선물을 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분들에게 최대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으로 골라달라고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전 부동산 거래와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제가 가진 현금 보유와 자산까지 살피더군요. 들어보니 구매를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진행하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원님, 이 금액으로는 이 정도의 아파트 두 채는 무리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사고도 남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아들이랑 딸 둘한테 다 주려고 했던 건데 깜짝 선물로요. 아드님과 따님 정말 좋으시겠네요. 근데 일단 강남을 알아보셨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상속하려면 부가적인 내용도 들어간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일단 아파트 한 채를 사시고 추후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그때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금액만 보면 얼추 비슷하니까 자녀 중 한 분은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희야 최대한 팔아서 수수료 남기면 좋기야 하겠지만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아파트를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저희 어머님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남편이랑 비슷한 말을 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죠. 그럼 금액 맞추지 말고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실 집은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앞으로 두 곳 더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자식분들 중에 강남 말고 다른 곳에 원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한적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요. 그때도 연락 주시면 그때도 알아봐 드릴게요. 원래는 똑같은 아파트를 사서 주려고 했었는데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보니 딸은 굳이 강남을 선호할 것 같지 않더군요.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고 집을 결정해서 어느 정도만 구색을 갖춰 가장 먼저 아들 내외를 초대했죠. 대충 죽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과 유산을 모두 써서 매매를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혹시 집을 잘못 골랐나 싶어서 선물이라고 말할까 말까 눈치를 보는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솔직히 여긴 어머님이 사실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혹시 어디가 별로니? 직원 말처럼 제일 좋은 곳으로 했는데. 아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도 있는데 본인 수준에 맞게 사셔야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너 지금 수준이라고 했니? 아니,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 유산이면 제 남편이랑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비싼 집을 전세도 아니고 매매로 상의도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감당하려면 세금도 장난 아닐 텐데 가구 채우려면 또 돈이 들 텐데 혼자서 여길 들어오시다니. 뭐? 권리?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니?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죠. 아이, 엄마, 솔직히 이 사람 말 틀린 거 없어. 나이 든 사람들이 왜 귀농을 하는데? 이런 번잡한 곳에 자리를 잡는 건 나이에 안 맞아. 좀 조용한 시골로 가는 게 맞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많잖아. 엄마랑 어울리는 건 거기지 강남은 아니야. 우석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일수록 오히려 도시에서 살아야 해. 병원도 가깝고 움직이기 편하니까. 누가 나이 들면 시골로 가야 한다고 해?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그런다는 거야. 갑자기 무슨 욕심에 이런 곳을 했냐 이거야. 어쨌든 이 아파트는 엄마가 살기엔 안 좋아. 차라리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사람 말처럼 우리한테 권리가 있고. 솔직히 그 말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라서 선물이고 뭐고 아들 내외를 그냥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반응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얼마나 없이 살았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싶기도 했고 먼저 간 남편 때문에 부족하게 자라서 그렇다고 생각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의 반응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딸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고 설명도 아들 내외에게 했던 것처럼 했죠. 그런데 제 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래, 이 정도는 받아야지. 엄마 죽을 때까지 다 써. 이거 주택담보로 연금처럼 타 쓰는 것도 있어. 은행에 알아보고 알려줄게. 그걸로 연금 받으면서 못했던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 때밀이 하는 것도 그만두고. 손목 안 좋은데도 계속했잖아. 그럼 너희는? 뭐? 나랑 우석이? 우석이는 공무원이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벌만큼만 벌어. 너 며느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수습으로 돈 조금만 버는 거 엄마가 아는데 무슨. 그야 미용사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해. 난 늦게 시작했으니 더욱 그렇고. 나중에 내 가게 열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걱정이야. 엄마가 이제까지 잘 키워줬는데. 엄마 혼자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나랑 나가자. 뭐? 어딜 나가? 집들이 선물. 너무 갑작스럽게 오라고 해서 빈손이잖아. 건조기라도 하나 사줄게. 요즘 설치까지 싹 다 해주니까 가서 고르기만 하면 돼. 아님 식기세척기? 뭐 그것도 좋다는데. 로봇 청소기도 좋다고 하고. 그거 3개는 무조건이라잖아. 생활이 달라진대. 한 번에 다는 못 사주고 하나씩 내가 사줄게. 오늘은 건조기만 보러 가자. 그날 딸은 없는 돈에 결국 저에게 건조기를 사주더군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됐다는 부분을 더하더라도 딸의 형편이 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탠 것도 딸이었고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좀 더 빨리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경력을 쌓았을 겁니다. 해서 저는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문득 시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할 법한 짓이라서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본심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은 억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게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몇 번이나 들어왔던 거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죠. 그렇게 다시 아들 내외를 초대해 집에 두고 뭘 좀 산다고 하면서 휴대폰만 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한참을 절 기다리다가 급기야 일어나서 여기저기 집을 들쑤시고 다니더군요.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서랍장도 열어보더니 이내 며느리는 드레스룸 공간을 보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텅텅 비워둘 거면 여기 사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살면 딱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아니 이제까지 당신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유산 생기자마자 이런 짓 하는 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냐고? 나도 머리 아파. 당신도 전에 말했잖아. 아버님이랑 이혼 안 한 게 당신이 말린 거라며. 그럼 그것 때문에 유산 상속도 받은 거고 아니야? 그럼 이 집 당신 거잖아. 어머님이 무슨 권리가 있냐고. 아들은 한숨을 푹 쉬었죠. 시끄러워. 이혼했어도 재산 분할로 이건 엄마가 받았겠지. 그래도 분할이랑 이건 다르지. 이게 다 얼마야? 당신 목도 있잖아. 알아. 그래서 나도 몇 번이나 전화로 설득을 했다고. 그런데도 별 반응도 없고 죽는 소리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원래 우리 엄만 저런 사람 아니거든? 돈이 생기니까 바뀐 거야. 나도 당황스러워. 아님 노망이라도 난 건 아닌 거 몰라. 내 말이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한 강남에 들어온 거 봐. 노망 난 거 맞아.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처럼 앞날이 창창하길래 젊길래 겨우 때밀이나 하는 사람이 강남 아파트랑 어울리냐고. 더구나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부른 것도 이 집 줄까 싶어서 온 건데 30분이 넘도록 나가서 왜 안 와? 짜증나 죽겠네. 길이라도 잃은 건가? 병원에 데리고 갈까? 치매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 저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거든. 내가 조금만 징징거리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인데 이상하잖아. 만약에 노망이면, 진짜 치매면 설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지? 요양원 넣으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봐. 요즘 요양원 좋다고 하더라. 밥도 주고 놀아주고 비슷한 사람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을 거고. 좋은 생각이네. 자식은 강제로도 넣을 수 있잖아. 올바른 판단 못한다고 하면 재산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진이가 문제인데 가만히 있을라나? 솔직히 누나가 뭘 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가는데. 내가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가지는 게 맞지. 알지. 근데 그래도 요즘 그런 거 없잖아.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재산 문제 생기면 진이도 반은 달라고 할 텐데. 그럼 우리 여기서 못 살잖아. 이 집에서 반이나 나가면 서울 외곽이나 살 수 있나? 절대로 이런 집은 구매 못 한다고. 아니, 누나는 돈으로 싸우는 거 싫어해. 아마 우리가 조금만 짜증나게 하면 분에 못 이겨서 포기할 거야. 누나 성격이 원래 그래. 그리고 엄마도 자기가 돌본다고 할걸?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안 내도 될 거고. 우리야 뭐 2년 끊고 잘 살면 그만이고. 좋네 좋아. 그럼 내가 미용실에서 더 구박을 해야겠다. 선배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지. 실력도 그냥 그런 게 눈웃음 치면서 손님들한테 어찌나 착한 척하는지 역겨워 죽겠어. 뭐 그렇게 슬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다. 제대로 구박해서 아예 쫓아내버려. 당신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전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은 떨리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도 쉬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 이상은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끄고 한참을 그곳에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을지 저는 생각해봤어요.
며느린 그렇다고 해도 아들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용서할까도 했지만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 뒤 저는 아들 내외와 딸 진이 그리고 한 여자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 우석이를 보자 깨르륵 웃었죠. 너구나. 네가 우석이구나. 장례식에서 볼 줄 알았는데 너도 안 보이고. 누구세요? 누구긴 엄마야. 내가 네 엄마라고. 네 이름도 내가 지은 거야, 우석아. 짙은 화장에 반쯤 풀린 목소리로 달려드는 여자의 놀란 우석이가 소리쳤죠. 누구라고요? 미쳤어요? 내가 왜 그쪽 아들이에요? 몰랐구나. 너희 아빠랑 내 사이에 태어난 게 너야. 놀랐니? 아유, 우리 아들. 그럼 네가 며느리니? 참 곱기도 하네. 우리 앞으로 세 식구와 함께 잘 살아보자. 밥은 잘하니? 며느리는 놀라서 입맛 뻥끗거렸고 아들은 제 앞에 와서 물었죠. 이게 뭐야? 누구야? 왜 이래? 저 미친 여자 말이 맞아? 그래, 맞아. 너 내 친아들 아니야.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알 건 알아야지. 사실 제가 낳은 건 첫째 딸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딸을 임신한 이후에 계속 밖으로 나돌았기에 둘째를 가질 여력 따위도 없었죠. 실은 시어머니가 있을 때에도 남편을 곁에 끼고 집안까지 들어왔던 뻔뻔했던 그 여자가 우석이의 친모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질렸을 때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출산 후 저희 집 앞에 우석이를 버리고 갔죠. 작은 종이에 이름과 출생 날짜, 시간만 남기고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 아이를 제가 걷어 키웠던 겁니다. 너무 가여워 제 친딸보다 더 아껴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갑자기 이러는 건 너무 곤란하죠. 평생을 친자식으로 키웠으면서 갑자기 친모라니. 우석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설마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짓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대답했죠. 그러게, 내가 노망이라도 난 모양이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하루라도 빨리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는 너희한테 못할 짓이긴 하지.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서 눈이 2배는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야, 엄마 녹음했어? 감시 카메라 설치했다. 녹화도 당연히 했고. 그런 거 불법이야. 어딨어? 도대체 누가 그런 거 알려줬어? 왜? 내가 했다. 내가 사서 휴대폰에 깔아서 알아서 직접 했어. 불법? 뭐가 불법이야? 내 집에 내가 설치하겠다는데. 나는 때밀이라서 그런 것도 못할 줄 알았니? 고작 때밀이인 내가 이런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도 수준 차이 나는 것처럼. 그런 거 제품 안 좋아서 순 다 뻥이야. 엄마가 뭔가 조작을 잘못했겠지. 다른 사람들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닐 수도 있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기계를 다룬 적도 없으면서 뭘 아는데. 아들의 억지에 저는 기가 차서 웃었죠. 엄마를 무슨 멍청이로 하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조작을 잘못했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해? 며느린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도 돌려주려고 너한테 진짜 친엄마를 돌려줄 생각이야. 왜? 그것도 조작 같니? 유전자 검사라도 할래? 딸 진이는 그 사이에 상황 파악을 했는지 우석이의 뺨을 한 대 때리고는 이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돌려서 거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곤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죠.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내가 너희 절대로 가만 안 둬. 그 와중에도 아들의 친모는 낄낄 웃으면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한 잔씩 먹고 있었죠.
다방 출신이었던 그 여자는 나이 먹고 돈이 궁해지자 자기가 버린 아들을 찾겠다며 수소문해서 제 남편의 장례식을 찾아왔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성격까지 괴팍한 그 여자에 대해 혹여나 아들이 알게 될까 여자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못 만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요양원에 쳐놓고 제 딸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려는 아들 내외가 용서가 되지 않아 결국 그 여자를 부른 거죠. 당연히 여자는 좋다고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왔고요. 아들은 끝까지 그 여자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린 또 돈이었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내 엄마야. 그러니까 누나 혼자선 재산 먹을 생각은 마. 난 소송할 거야. 엄마도 누나한테만 상속할 생각 말고 무조건 내 몫은 받을 거니까 각오하란 말이야. 법으로 따지면 못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 제 딸 진이는 질린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근데 그거 알아? 엄마가 재산 안 남기면 너도 방법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너도 알잖아. 나는 너랑은 다르다는 거. 난 돈은 신경도 안 쓰거든. 난 한다면 해. 그니까 넌 저 친모랑 지혜랑 알콩달콩 같이 잘 살아봐. 그게 니들 업보야. 딸이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키자 여자는 보란듯이 손키스를 아들 내외에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저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 볼 것도 없는 9급 공무원이랑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건 아니죠? 저 이혼해요? 아들, 아니 우석 씨 저렇게 혼자 살아도 되냐고요? 그럼 네 뜻대로 해라. 근데 넌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그렇게 못해요? 이혼 안 할 거라고. 이유는 간단하지. 이 집을 봤으니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널 계속 붙잡을 거다. 몇 년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고 그런 생각도 하겠지. 그러니 우석이랑 이혼 안 할 거야, 넌. 내가 본 며느리인 너는 그런 애였어. 어머님! 할 거니? 그럼 해라. 한번 해봐. 그래도 내가 생각은 해보마. 우석이 친모 잘 모시고 나름 나쁘지 않게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시 생각해볼 거다. 약속해. 내가 설마 그 돈을 다 쓰고 죽겠니? 너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 집 두 채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며느리는 끝내 비명을 꽥 질렀어요. 만만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넘어가주는 제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아들은 덜덜 떨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미쳤었어 진짜로.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돈 있다며. 그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줘. 더는 욕심 안 부릴게. 근데 저 여자를 모시고 살라니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 아들이었지. 근데 넌 내가 진짜 네 엄마였니? 진짜 엄마를 치매 환자라고 몰아서 병원에 쳐놓고 재산만 빼돌리자고 할 수 있어? 그럼 난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 네 친엄마나 잘 모셔. 그럼 그땐 모르지. 내가 다시 널 받아줄지도. 내가 미쳤어? 엄마도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거잖아. 나랑 저 사람 곤란하게 만들려고. 복수하려고. 그런데도 내가 속아줄 것 같아? 그래서 뭐 너도 똑같지 않아? 이 집을 받고 욕심이 생겼을 테니 절대로 무시는 못할 거다.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 너희가 그만큼 찔리는 짓을 했기 때문 아니니? 아들은 뭐가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냥 잠깐 욕심이 생긴 거야. 진짜라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너희 친엄마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 데리고 가고. 사실 그 여자를 아들 내외가 모실 의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남이니 그저 무시하고 살면 그뿐이겠죠. 하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수년간 남자들 등쳐먹으며 살아왔던 여자였기에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 그 아이들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됐습니다. 여자는 아들 내외가 자신을 무시하자 며느리가 일을 하는 곳은 물론이고 아들이 일하는 관공서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돈을 쥐어줘야 하니 평생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은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내린 천벌이었죠. 물론 속이 후련하진 않아요. 평생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번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생각입니다. 현재 딸은 제가 열어준 가게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명의만 제 것으로 해서 겨우 안겨준 거였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기술 이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마음은 없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죠. 아직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곳에서는 좀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처 입은 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영어도 공부하고 하려면 바빠질 것 같네요. 자신은 없습니다만 저 잘할 수 있겠죠?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